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 78세 박노인은 평생을 오직 한 가지 목표로 살았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그의 등은 평생 농사로 활처럼 굽어 있었고, 손은 거친 흙과 삽자루에 닳고 닳아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놈의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 하지만 그는 진통제 한 알로 버텼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애들한테 용돈이라도 더 줘야지. 그의 전 재산은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시골집 시가 약 8천만 원, 500평 규모의 밭 시가 약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예금 4천만 원, 총 2억 4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 그것은 평생의 땀이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진은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패로 빚이 8천만 원. 둘째 아들 박성호는 사업가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카드빚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노인은 두 아들이 전화만 하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급한데 300만 원만. 그래, 알았다. 내일 보낼게. 자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한 달 생활비를 쪼개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감사보다는 당연함을 택했습니다. 2024년 가을, 박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무릎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쓰러진 그를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박영감, 정신 차려. 병원으로 옮겨진 박노인.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그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아버지의 건강보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집이랑 땅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박노인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날 저녁 병실 복도에서 두 형제는 속삭였습니다. 형,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것 같아? 모르지. 근데 집이랑 땅 명의 이전은 빨리 해야 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에다가 뭐에다가 세금만 수천 떼이는 거 모르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아버지 설득해서 명의부터 우리 앞으로 돌리는 게 먼저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노인이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복도 모퉁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그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퇴원 후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진은 갑자기 효자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걔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재산 명의 이전. 아버지, 이 서류 좀 보세요.
세금 절약하려면 미리 명의를 넘겨놔야 해요. 이건 뭐냐? 증여 서류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건데 지금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니까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둘째 박성호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공과금 자동이체 해드리게요. 아니다. 내가 한다. 아버지,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결국 박 노인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부터 둘째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4천만 원 예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응? 돈이 왜 이렇게 없지? 박 노인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매달 300만 원씩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아드님께서 설정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돈을 몰래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버지, 이제 혼자 생활 못 하시잖아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박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난 여기서 살거다. 안 돼요. 아버지 여기서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자식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 완고하게 구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비는 저희가 낼 테니까 가세요. 요양원비. 너희가 박 노인은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돈으로 요양원비를 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싫다. 난 안 간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밖에서 다시 속삭였습니다. 형,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시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강제로라도 뭐? 강제로? 집이랑 땅 명의부터 우리 앞으로 돌리고 아버지는 요양원 보내면 돼. 하지만은 무슨 우리 빚 생각 안 해? 이거라도 안 챙기면 우리 다 망한다고.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이웃 할머니가 박 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영감, 큰일 났어. 자네 자식들이 집 팔려고 한대. 뭐? 내가 직접 들었어. 명의 이전하고 자네를 요양원 보낸다고. 박 노인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건 오직 돈이었다는 것을. 결국 박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킨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초 박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둘째 박성호가 아버지 몰래 위조 서류를 통해 집과 땅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나가주셔야겠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제 집이라고요. 계속 버티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박 노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자식이냐? 아버지, 감상적으로 구시지 마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동생의 행동을 알고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생과 집 매각 대금을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박 노인은 오직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그는 50년을 살았던 집을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웃들은 박노인을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 명의라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박노인은 마을을 떠나 인근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친구가 살던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이제 박노인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세 노인,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남자. 이제 그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박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폐지를. 손은 떨렸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모은 폐지. 고작 8,000원. 그 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라면 하나. 그는 마을 슈퍼에서 가장 싼 라면을 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촛불을 켜고 혼자 식사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식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 이러지 말고 자식들한테 연락 좀 해보시지. 그 자식들이 나를 받아줄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나를 버렸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리어카를 끌다가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성은 119에 전화했고 박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박노인.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태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지산법무법인 변호사 김지훈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노인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법적 문제가 있을까? 혹시 고 이철수 씨를 아십니까? 이철수 그건 내 친구인데. 맞습니다. 이철수 씨께서 40년 전 선생님 명의로 토지를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토지. 박노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그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가난했지만 의리만큼은 하늘 같았던 친구. 어느 날 이철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박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박형, 나 이름으로 대출받기 힘들어. 이름 좀 빌려줘. 그래, 알았다. 박노인은 흔쾌히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철수는 그 돈으로 산골 마을 인근의 황무지를 샀습니다. 당시 평당 1만 원도 안 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사업에 실패했고 빚을 갚지 못한 채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그때 그 땅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토지가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35억 원입니다. 박노인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5억. 이게 무슨... 이철수 씨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땅은 박노인 것이다라고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친구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법적 절차만 밟으시면 땅 소유권이 완전히 선생님 것입니다. 그래, 알았네. 박노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친구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그는 개발회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먼저 제대로 된 집을 샀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깨끗한 단독주택. 그리고 평생 치료받지 못했던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돈을 불우이웃 돕기와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그의 이야기는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 하루아침에 35억 자산가로 뉴스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박노인의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박성진은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35억? 동생 박성호 역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아버지가 돈을 받았다고? 그런가 봐. 두 형제는 즉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직접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노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왜 왔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째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자식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왔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날 버리더니 이제 돈이 생기니까 찾아왔잖아. 큰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 그럼 뭐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내 집을 빼앗아 팔았다. 그리고 나를 거리로 내쫓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냐?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건 욕심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버린 거다. 그 순간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 네.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왜요?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너희를 바꾼 게 아니라 욕심이 너희를 삼켰다.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저 내가 가진 것만 원했지. 박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 돈을 찾아온 거야. 큰아들과 둘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나는 이미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라.
박노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돈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형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먼저 아버지 돈 빼냈잖아. 명예 이전한 건 누구야? 형제는 법적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박노인이 살던 집과 땅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된 명예 이전 서류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박노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식당은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의 사업도 연이어 실패했고 카드 빚은 1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형제였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한편 박노인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이웃을 도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박노인 자식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 대신 욕심을 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가을, 박노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욕심이 삼킨 가족 박노인의 역전 이야기. 다큐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돈은 그 사람을 파괴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박노인에게는 수많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저녁 박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박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박노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나 박진태는 이 글을 통해 내 마지막 뜻을 남긴다.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60%는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기부한다. 30%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10%는 나를 도왔던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나눈다. 나의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들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돈만을 바랐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가장 큰 벌을 내린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자식들아,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기억하거라. 아버지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선택한 길의 끝이 이것임을 알려줄 뿐이다. 유언장을 쓰고 난 후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구나. 그로부터 2년 후 박노인은 8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가 도왔던 학생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사람들.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며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진은 지방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박성호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우연히 거리에서 아버지의 추모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버림받았던 박노인, 결국 35억을 사회에 환원. 기사를 읽던 박성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박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요. 그 순간 박성호는 삽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했습니다. 박노인,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사회 환원. 많은 사람들이 박노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런 자식들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박노인은 마지막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셨네요. 하지만 일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준 것은 벌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박노인의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효도와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으며 그가 기부한 돈은 수천 명의 불우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영원히 기억받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진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속죄하고 있고 박성호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돈이 아니라 인간성, 재산이 아니라 사랑, 욕심이 아니라 감사. 어느 날 두 형제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우연히 같은 날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잠들다. 그는 돈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승리했다. 그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욕심은 모든 것을 삼킨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두 형제는 한참을 묘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욕심을 택할 것인가, 감사를 택할 것인가, 이기심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박노인의 자식들은 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박노인은 사랑을 택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만나러 가세요.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자식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노인의 고독한 승리. 그 승리는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고 욕심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